MSCI 지수 편입 이벤트는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하다. 막상 지수 편입이 되고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이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선 이제 추가로 먹을 룸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주가가 그렇게 달릴 때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가 굉장히 거셌고, 근데 지금은 그런 방어 논리들이 조금씩은 약해진 것 같아요.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과하고 안 좋은 지표들을 아무리 들이대더라도 굉장히 거의 맹신하듯이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아직도 좀 주가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할 수 있는 거겠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홍진채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한 일단 가이드라인이 오늘 1차적으로 나왔는데 별로 반응은 뜨뜻미지근 오히려 약간은 차가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게 기존에 약간씩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좀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던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금은 감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일본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개선안을 제시를 하고 그 개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혹은 특정 목표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상장을 폐지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기업이 강제적으로 이걸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도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낮은 PBR을 적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낮은 PBR을 적용받는 게 회사 차원에서 불편했다면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PBR의 근원은 낮은 ROE죠. 낮은 ROE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굳이 PBR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보면은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진은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인센티브가 갖춰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3자 외부인이잖아요. 그 외부인이,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진과 혹은 그 임직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어떤 외부인이 어떤 종이 쪼가리 하나를 사서 기업이 버는 이익으로부터 뭔가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요즘에 워낙에 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깊게까지는 보통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래저래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업의 경영진이 열심히 일한 성과를 본 적 없는 제3자, 아주 다수의 제3자와 나누겠다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의지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욕망을 이겨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ETF를 구성해서 연기금 수급이나 ETF 수급이 좀 들어오게 해주겠다라던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라던가, 물론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인센티브가 잡혀 있었던 기업들이 다수였다라면은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결과가 있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따져봤을 때 이게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일단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그 밸류업 관련된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흐름의 특징이 PBR이 낮은 회사, 1배 미만으로 극도로 PBR이 싼 회사들을 올려주면서, 반대로 저 위에 PBR이 높게 평가받고 있던 회사를 주가를 때려 패면서 우리 PBR 1배에서 함께 만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높은 ROE를 이미 내고 있으면서 높은 PBR을 부여받고 있는 회사 를 페널티를
주가 측면에서 페널티를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만약에 정말 ROE가 높아질 걸 기대하고 PBR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펀더멘탈 기반의 흐름에서 이런 시세 흐름이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ROE가 잘 나오고 높은 PBR 부여받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최근에 1월 말 2월 초의 이 주가 흐름은 순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단기 시세 테마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에 따른 흐름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 굉장히 명백한 거죠. PBR 1배를 목표로 가고 있다면은 PBR 1배는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PBR 1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PBR 1배에서는 아무도 사주지 않을 거잖아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PBR 1배 미만의 기업이 PBR 1배로 가자라는 거라면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아주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시장이 이해한 바가 1배 미만이 1배 미만으로 가자라는 게 목표라면 PBR 1배에서는 아무도 안 사줄 거잖아요. 네, PBR 1배에서 1.1배 팔 수가 없으니까 1배 샀다가 그러면은 1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PBR 0.9배에서는 팔아야 될 텐데 근데 모두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PBR 0.9배도 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PBR 예를 들어서 PBR 0.5배다. 그러면 PBR 1배까지 2배 정도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직관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0.6배 정도에서 상승이 그칠 수가 있는 거죠. 업계 용어로 캡이 씌워진 주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테마는 본질적으로 캡이 씌워진 주식을 가지고 하는 매매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다들 한 20-30% 혹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1월 말 2월 초에 이미 그런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다 소진한 상태였고 일본보다는 그다지 강경한 페널티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관측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였다가 실제로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는 역시나 그다지 강경한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응도 그다지 뭐 따뜻하지는 않은 오히려 차가운 쪽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뭐 주가를 떠나서 회사 자체만 보자면은 과거 10년,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거 굉장히 잘했고 당연히 품질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SUV 비율이라던가 그런 것도 계속 높여왔었고 특히나 현대기아차는 위기에서 강한 그룹이었다라는 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드러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원래 밸류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좀 더 싼 차를 원하게 됐는데 근데 현대기아차를 기존에는 어차피 일본 차 사면 되고 미국 차 사면 되니까 현대차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가 돈이 없어서 현대차를 사봤는데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쫙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또 훌륭하게 잘 런칭을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는 다른 회사들이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현대기아차는 또 생산이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 우리 회사는 멀쩡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고객들한테는 좀 큰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차 자체도 워낙에 좋고 오랜 기간 동안의 수건이었던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사실 제 느낌은 거의 시장에 잘 안착했다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 그 시장 점유율 프리미엄 브랜드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로 보자면은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품질도 그 이상으로 이미 올라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인센티브도 굉장히 적게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인센티브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실적을 내놓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차 회사이지 않냐라는 질문이 일단은 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는 뭐 누가 뭐래도 테슬라,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테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라는 중국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전기차만 팔고 있는 회사잖아요.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를 계속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1년 정도 사이에는 좀 여러 나라들에서 좀 뒤로 후퇴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연기관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도 있었고 특히나 현대차는 내연기관 굉장히 잘하고
전기차도 아주 잘하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원래는 일본차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든 회사들은 그걸 쫓아가기 급급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특허가 풀리기도 했고 특허를 떠나서 다른 회사들이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다 잘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주식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뭔가가 땅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최근까지 우려들을 보자면은 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잘 런칭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코로나에 차가 잘 팔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잘 팔리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인센티브가 올라갈 건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던가, 혹은 반도체 수급이 안 되던 다른 회사들이 이제 수급이 잘 돼서 인도 기간이 짧아질 건데 그러면은 또 점유율이 뺏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제조업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9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9천만 대 팔리던 시장이 뭐 5년 10년 지난다고 해서 뭐 1억 5천만 대 2억 대가 팔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됐을 때 뭐 굳이 판매량이 늘어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하듯이 뭐 전력 인프라를 깐다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전통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현대기아차 그룹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투사할 수는 있으나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 될수록 사실 모든 자동차 플레이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수출한다라는 거는, 판매한다라는 거는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자동차 플레이어가 테슬라의 기술을 사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한 뭐 50개 자동차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50개보다는 적어질 거잖아요. 물론 현대차가 구내연기관을 하던 전통 회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제조업체라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현대차를 좋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MSCI 지수 편입 이벤트는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가 가장 강하다. 과거에 경험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편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막상 지수 편입이 되고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 기대감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이 여기에다 대고 때려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 거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가 있고 등등등 계산들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이제 지수 편입되고 수급이 들어오면은 대충 그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수 편입 이벤트로 주가가 이미 올랐네, 주가가 오르고 있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측했다면은 거기에선 이제 추가로 먹을 놈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편입 이벤트만 놓고 보자면은, 그러면 그 수급 이슈를 떠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서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던져야 될 질문은 명확해요. 작년에 2차 전지 주가가 그렇게 달릴 때 그때 우리가 세웠던 어떤 기대치, 전망치가 있잖아요. 그 펀더멘탈한 전망치.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가 될 것이며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가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 한국 회사들이 잘하는 삼원계 물질들의 비율은 얼마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에서 그 원재료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정도의 전망은 대부분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전망 대비 현재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뭐 당연히 그 당시에 했던 전망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부진한 상황으로 지표들이 찍혀 있을 거예요. 전기차 판매량도 생각만큼 좋지 않고 원자재 가격도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고 근데
작년에 주가가 한창 좋을 때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가 굉장히 거셌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방어 논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어 논리들이 조금씩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 펀더멘탈한 지표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진성주주밖에 안 남아 있고, 사람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있고, 2차 전지에서 어떤 좋은 이벤트가 나왔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다, 모른다. 근데 펀더멘탈리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 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과하고, 안 좋은 얘기를, 안 좋은 지표들을 아무리 들이대더라도 굉장히 거의 맹신하듯이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아직도 좀 주가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할 수 있는 거겠죠. 혹은 그 기대치,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식인 거고요.